아, 아쉽습니다. 자신감 생기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으니 그게 네. 고민이네. 네. 아, 뭐 그러면 제 경험상 네. 사실상은 90% 이상 치료가 되었다고 봐도 돼요. 그런가요? 제 경험상. 네. 근데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은 네. 거의 반드시 잘해요. 그런가요? 특히나 이 발성 연습 이거 하니까 예, 절대 목소리가 안 떨릴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그냥 목소리 자신 있게 들릴 것 같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신체적인 치료도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충격적인 실패 경험을 위해서 이제 마음의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네. 그 순간부터 마음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몸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몸도 움츠려 든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네. 그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예를 들어 긴장, 떨림, 불안감을 느끼면은 교감신경 모드로 가기 때문에 교감신경 모드에서 이제 이 몸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흡이 빨라지고 뭐 가슴이 빠르게 뛰고 그러면 또 뭐 목에 뭐가 이물질이 걸린 것 같고 뭐 머리가 하얘지고 뭐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좀 뭔가 좀 빨라지고 말도 좀 빨라지면서 이제 톤도 좀 높아지고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목에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 불안이나 뭐 또는 대중공포의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문제를 치료를 했어. NLP 심리를 통해서. 그다음 이제 우리가 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몸.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잘못된 그 신체 패턴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그나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복식 호흡을 하고 안정된 목소리를 연출하고 안정된 목소리 톤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안정된 속도로 배에서 힘을 주고 이제 꾸준히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패턴들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 마음의 변화와 신체의 변화다. 뭔가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의 변화를 안 시키고 몸 쪽에만 변화를 계속 유도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심리치료센터나 뭐 신경정신과는 이제 마음만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실제적인 신체적인 변화를 시켜주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결국 이제 통합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NLP 체면 치료를 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이제 개인 코칭을 통해서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안정된 목소리 연출이나 뭐 낭독, 뭐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요걸 이제 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요까지 하면 거의 90%가 해결이 되는 거지.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한 10%가 있어요. 이 10%는 뭐냐면 현장 경험이지. 현장 경험. 실제 한번 해보는 거지. 실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뭐 성공적인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뭐 실제 또 내가 잘하는구나 이런 걸 만드는 게 한 10%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90%는 지금 뭐 거의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월달부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참 정리를 다 했는데 스피치 프로그램은 일요일 저녁으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일요일 몇 시인가요? 일요일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1월 7일이 이제 첫 스타트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발표 불안, 뭐 대인 공포증, 뭐 긴장 떨림, 말들은 말 막힘 이걸 치료를 받은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매주 이거는 이제 평생 회원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일단 그걸 참가를 하면서 집단 훈련 경험을 좀 하시고 조금 욕심을 내시면 선생님이 오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스피치 지도사, 동기부여 명강사 과정이 똑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예요. 그것도 2시간 반짜리인데 요거는 이제 강사 훈련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 기법들, 프리젠테이션 뭐 쉽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이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오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만약 욕심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발표 불안을 뛰어넘어서 어차피 제가 볼 때 선생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전문 분야에서 지금 이미 성공을 해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뭐 전문성도 갖고 있고 결국 명강사라는 건 간단해. 명강사의 조건은 크게는 세 가지로 보면 돼. 우선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미 두 가지를 갖고 있어.
자존감도 높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자기만의 전문 영역에 전문성도 갖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강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성공자는 전문가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 전문성을 아주 편안하게 강의를 잘하면서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서 홍보 마케팅을 잘하는 효과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자기 하는 걸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멋지게 강의해서 그 자체가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인데 어쨌든 뭐 조직력을 갖추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전문성을 키우고 뭐 강의 능력을 키우는 거는 21세기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영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로는 성공을 했다. 직업 분야로는 성공을 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강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시작한 김에 제 생각에는 그 치료 받고 스피치를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걸 확인한다면 강사반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제 미래의 이제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롤러스키를 타다 보면은 많이 내려가면은 어때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이건 이제 관성의 법칙이거든. 많이 내리면 많이 올라가. 그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스피치 기준으로 한번 봐봐요. 아, 난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많이 내려간 거지. 스피치 최악의 상태로 간 거죠. 그럼 딱 중간은 뭐냐면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건 중간치야. 최고치는 뭘까요? 스피치 최고치는 자 명 강사가 되거나 동기부여 강사가 되거나 뭐 어쨌든 스타 강사가 되거나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발표 불안증 받는 강사단 이야기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 치료를 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그냥 뭐 사람들 앞에 그냥 편안하게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뭐 자기 소개를 하거나 3분 스피치를 하거나 뭐 또는 뭐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하거나 뭐 그런 데도 떨지 않고 뭐 편안한 상태가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중간치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중간치를 못 간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목표가 중간치거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발표 불안증을 이왕 경험을 했다면 난 차라리 강사가 한번 돼봐야 되겠어. 나처럼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치료를 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스피치 강사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아예 꿈을 더 크게 가져버리는 거죠. 밑바닥 반대의 최정상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리면 그냥 해결해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냥 쭉 올라가 버려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공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요. 혹시 그 김오곤 한의사라고 아시나요?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 모자 쓰고 나왔던 사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처음 왔을 때, 강의가 안 된다고 긴장되고 떨리고 아니 이제 경찰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경찰관들을 모아놓고 왜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관료들은 되게 보면 경직돼 있잖아요. 뭐 말을 던져도 반응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반점 졸고 이렇게 있으면은 강의가 되게 힘들잖아요. 한번 큰 실패를 했나 봐 이분이. 자기 강의가 안 된다고. 막 긴장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서울 강남역에서 아침형 인간반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했어요. 새벽 6시부터 이제 아침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김호원 한의사가 저랑 한 5년 동안 훈련을 했죠. 그래서 5년을 하면서 이제 아침마당에 이제 쉽게 말하면 뽕짝 흑윤인가 뽕짝 뭐로 나가가지고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돼 있죠.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제 여기 와서 성공한 사람도 꽤 있죠. 실제 그 스피치하고 본장이 돼 있는 분도 있고요. 자기만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유튜브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발표 불안증으로 왔거든요, 사실은. 발표 불안증, 긴장 떨림 뭐 이런 문제로 오거든요. 네. 근데 꿈을 크게 가져버리니까 그렇게 가더란 이야기예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강의를 할 정도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면 충분하지. 뭐 짧으면 3개월, 뭐 3개월, 6개월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네, 뭐 잘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은 강의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강의를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그쪽 분야에 이미 전문적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약간의 테크닉만 익히면 강의를 잘하죠. 강의를 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어떤 전문성도 없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강의를 잘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장점이 뭐냐면 컨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선생님만의 어떤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쪽에는 이미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의 안에 필요한 뭐 강의 기술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빠르게 강의를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가는 명강사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이 명강사 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는 명강사 되는 게 쉬워. 이제 미국인들의 그 성공자들이 전문가이면서 명강사 된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전문가는 이미 컨텐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 쉽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힘들지. 뭐 강의의 대부분은 컨텐츠에 따라 달라지지. 이미 내가 뭐 잘 아는 분야가 있는데 뭘 그걸 이야기 못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스피치나 뭐 NLP, 체면, 뭐 심리, 성공학, 자기개발 이런 쪽에만 20년 이상을 제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은 책을 보지 않아도 내가 한 500시간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500시간 그냥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와, 500시간 엄청난데. 500시간 기준은 뭐냐면 제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게 한 500시간이 넘어. 이제 그 분야를 해서 예를 들어 세면 치료사라든지 NLP 프랙티셔너,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뭐 스피치 지도사 쭉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는 책을 안 봐도 그냥 쭉 이야기를 하죠. 자, 무의식 속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지. 요게 막 전문성이라고 하는 전문성.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 내용.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그거 갖고 있잖아요.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거, 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는 뭐 책을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입으로 쭉 이야기하겠지. 근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강의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한 3개월, 6개월만 훈련을 하면은 아주 강의를 잘하죠. 저는 선생님은 이미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택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뭘 강의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 제가 그래서 아니 뭘 강의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강사를 하려고 그래요. 강의 컨텐츠가 있어야지. 어떤 내용을 강의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 미쳐버리겠어요. 내용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 강사라는 직업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주머니가 비어 있는지 아세요? 뭘 강의를 해야 될지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강의를 따라 하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베끼는 복지하는 복사하는 모방하는 강의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웃음 강사들, 웃음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뭐 시니어 힐링 강사 이런 분들 많이 있어. 이런 분들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율동하고 뭐 맨날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할 게 없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컨텐츠를 개발하세요. 컨텐츠가 없는데 무슨 강의를 하냐고. 그래서 명강사는 바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자기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자기 전문성도 없는데 무슨 강의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그게 가능한 게 선생님은 컴퓨터 전문가니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전문가잖아요.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컴퓨터에 관련해서.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외에 다른 강의 하는 거 봤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임종석이라든지 뭐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애들 이제 말을 잘하는데 걔들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잘하느냐 이거지. 걔들은 예를 들어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막스 이론이라든지 뭐 사회운동이라든지 어떤 뭐 민주화라든지 그런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는 정통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이야기는 잘 하겠죠. 근데 그 전문 분야를 벗어나 버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지.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잘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뭐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주. 이게 자신감이 지금은 있는데 네. 이게 없어지기도 하나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를 만나고 치료받아 막 자신감이 업됐다가 네. 한동안 얘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운됐다가 또 저를 만나면 업됐다가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계속 이제 저를 만나다 보면 여기에 물결처럼 이렇게 약해져. 호수 좀 잔잔하게 쫙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습의 4단계라는 게 있어요. 모든 학습이나 뭐 변화나 이 4단계를 거쳐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계예요. 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단계. 이렇게 무의식적인 무능감이라고 그래요. 네. 무의식적 무능감.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발표 불안이 있는지 모르겠네. 뭐 긴장 떨림이 있는지 모르겠네. 왜 뭐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시점에 그걸 깨닫는 거지. 뭐 회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회의 진행을 하거나 갑자기 막 심장이 뛰고 말이 막히고 뭐 기침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죠. 내가 발표 불안증이 있네. 내가 말이 잘 안 나오네. 내 문제를 인식하는 거지. 요게 이제 2단계. 의식적인 무능감이라는 거죠. 의식적 무능감.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치료도 받고 뭐 또 훈련도 하고 코칭도 받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면은 뭔가 좋아져. 저를 만나 치료받으면 뭔가 잘할 것 같고 자신감 넘치고 막 뭐 잘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저를 만나지 않잖아요. 네. 며칠 지나 버리잖아요. 또 과거로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또 저를 만나면 또 좋아지고 또 저를 만나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걸 이제 3단계라고 그래요. 3단계. 의식적인 유능감이라고 그러죠. 의식적 유능감. 내가 노력을 하면 잘하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저를 만나건 만나지 않건 관계없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잘하는 거죠. 이게 4단계인데 그게 이제 무의식적 유능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정한 변화를 하려면은 무의식적 유능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건 만나지 않건 관계없이 잘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조금은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제가 10회로 만들어 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10회 정도를 하면 이제 그런 4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지. 네. 10회면 굉장히 짧은 횟수인데 네. 그게 된다니. 그리고 10회 해서 쭉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게 있죠. 일요일 저녁에 하는 집단 스피치 훈련을 와라 이거지. 10회 플러스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반복을 해서 내 몸이 기억을 해버리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별 노력을 안 해도 잘 되네 이거지. 이제 운전하고 비교를 하면 운전. 시골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을 못 하더라도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어차피 뭐 자동차는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간다 이거지. 이게 이제 1단계 무의식적인 무능감이죠. 근데 이 할머니가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서 보니까 모든 할머니들이 자동차를 다 갖고 있네. 시장을 가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뭐 친구를 만나더라도 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 이분이 깨달았지. 야, 내가 자동차 운전을 못하면 서울 생활 못하겠구나. 나도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내가 자동차 운전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단계, 이게 2단계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하게 결단을 내리고 운전학원에 등록을 해서 면허 시험을 치른 거죠. 그래서 운전 면허증을 땄어. 근데 운전 면허증을 땄다는 이야기는 내가 노력을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운전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하면 잘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운전 면허를 따놓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샀네. 한 6개월, 1년 운전을 안 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장도면 그런 거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그냥 돈 한 500만 투자해서 이제 중고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막 운전을 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뭐 서툴렀지만은 계속 하다 보니까 운전이 손에 익고 나중에는 뭐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뭐 옆에 누구 태워서 또 커피 마시면서 운전하고 때때로 전화를 걸면서도 또 운전하고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4단계가 된 거지. 이제 무의식적인 자동차 운전에 대한 유능감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저를 만나면 이제 일단은 뭐 운전 면허 따는 것처럼 이제 스피치 면허를 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면허 따놓고 나서 스피치를 계속 안 해버린다든지 뭐 여기를 계속 안 나와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장로 면허처럼 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단 스피치 훈련 평생 해온 제도를 만든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변화가 된 다음에도 좀 어느 정도 몸이 숙달될 때까지는 꾸준히 나와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스피치 훈련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그게 이제 몸이 다 기억을 해버리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뭐 운전도 그렇잖아요. 뭐 운전을 한 1, 2년 하다가 또 일이 생겨가지고 내 1, 2년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 2년 안 하다가 다시 운전하면은 이제 몸에 숙달된 사람 운전을 금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 면허를 따놓고 이제 한 1, 2년 운전을 안 한 사람은 다시 운전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스피치도 똑같아. 우선 내 몸이 좀 숙달될 때까지 스피치 훈련을 해버린 상태에서 1, 2년 내가 스피치를 안 했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추출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뭐 시간 투자하는 김에 스피치 일단 스피치도 이제 중요하지만 차라리 강사 훈련까지 좀 해가지고 강의 능력 습득을 해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정체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정체성 선생님. 마음의 정체성이 나는 강사이다. 나는 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동기부여 명강사이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동은 그 정체성에 맞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 분명히 말은 잘하는데 마음속에는 난 언제든지 다시 또 긴장될지도 몰라. 아직은 내가 스피치 강사 수준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편안하게 말을 하지만 언제 또 긴장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행동 차원의 말을 잘하는데 마음은 아직은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은 어떤 행동 차원의 정상을 없애는 것보다 정체성 차원의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발장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레미제라블? 책까지는 안 보고 그냥 뭐 옛날 동화책 무슨 그 장발장을 한번 잘 봐봐요. 장발장이 그 자기 조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제 빵을 훔쳐서 조카한테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옥살이를 해.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엄청 뭐 고생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너는 도둑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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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이야. 도둑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출소해서 사회생활 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쉬웠겠어요? 도둑질이 쉬웠겠어요? 당연히 도둑질이 쉬웠겠죠. 왜? 정체성이 도둑놈이니까. 나는 도둑놈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도둑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바뀌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교도에서 출소한 이후에 자기 그 신부님의 은수주를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 근데 그때 이제 그 신부님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걸 증명하는 그 뭐라고 했나 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인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증인으로 온 증인 이렇게 말하면. 경찰가 물었죠. 이게 신부님 은수주 맞습니까? 이 신부님 은수주인데 이 장발장 훔친 거 맞죠?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이제 신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은수주는 맞지만 이 은수주는 장발장이 출소를 할 때 선물을 주려고 내가 선물을 주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소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져갔다 하도 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준 것이다. 그리고 이 은초 때도 내가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느냐 이렇게 장발장한테 부지런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장발장이 머리에 망치를 하는데 얻어맞은 충격적인 변화를 하죠. 야, 내가
내가 도둑놈이 아니었나? 내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나? 이런 새로운 어떤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발장이 그날 이후로 이제 새 사람이 돼요. 이웃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그 사업한 돈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뭐 베풀고 그 지역에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리더의 삶과 도둑놈의 삶의 그 경계를 맞는 건 뭐냐 이거거든. 네. 결국은 정체성이 변하거든요. 도둑놈이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가 되면서 장발장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네.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정체성이 바뀌게 돼.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나는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긴장이 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동 차원에서 지금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있죠. 네. 제가 치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체성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체성이 안 바뀌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 긴장되고 또 이걸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언제든지 다시 긴장되고 뚫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이런 정체성을 갖는 거지.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아주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잘 강의하는 내 전문 분야의 최고의 명강사이다. 컴퓨터 관련 최고의 명강사이다.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심어진다면 그러면은 행동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장발장처럼.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 드린 마지막 변화는 바로 그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그 공부만 잘하고 말을 잘 못하는 어떤 애를 학급 반장을 시켜주면은 학급 반장, 그때 급장인가? 급장을 시켜주면은 걔가 반장, 아니 급장질 잘해요, 못해요? 잘 하죠. 네. 잘. 웬만한 경우는 거의 다 잘하게 되죠. 네. 왜 그럴까요? 언어적인 능력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나는 급장이야, 나는 반장이야. 반장이니까 나는 말을 잘하는 게 당연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럴까? 제가 볼 때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지. 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애도 반장을 시켜놓으면 말을 잘하게 돼 있어. 나는 반장이다라는, 반장은 말을 잘하는 게 맞고, 반장은 우리 반을 이끌어야 되고, 반장은 중심이 돼야 되고, 반장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당연해. 라는 자기만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장에 맞는, 반장에 적합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쉬워진다는 이야기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6학번인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신문방송학과와 같은 사회과학 관련 이제 학과들은 전부 돌을 던졌어요. 돌 던졌다는 이야기는 학생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지하스쿨 같은 뭐 이런 그런 데서 이제 그 지하스쿨이라는 게 뭐냐면 좀 숨겨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토론하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과 동기 중에 신기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전라북도 남원 출신인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광주 5.18 뭐 문제라든지 뭐 전두환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뭐 대학생들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돌을 던졌죠. 돌을 던지지 않는 게 이상했지. 근데 어쨌든 신기정이라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시장에 장사하고 못 사는 이유가 결국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였구나. 군부 독재의 문제였구나. 나 이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걸 바치겠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말드듬이었단 말이에요. 말드듬.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우리가 그 책을 놓고 토론을 하면은 남들이 1분 이야기 할 걸 얘는 한 5분 이야기 해야 돼. 막,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굉장히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걔는 군대를 안 가고 그대로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군대 휴가 있잖아요. 휴가를 나와서 이제 중앙대를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중앙대 해방광장이라고 있어. 아주 넓은 광장에. 그게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강한 어떤 학생 운동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신기정이라는 친구가 중앙대학교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 말 더듬, 말 막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지. 어떻게 제가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1학년 때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말 더듬 출신인데 말을 너무 잘하네. 저는 그게 10년 동안도 이해가 안 됐어요. 대학 졸업한 이후 10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제가 근데 스피치 교육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면서 이 NLP 전문가 되면서 최면 전문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해가 되더라고. 아, 애가 정체성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얘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구나. 그 학생회장의 믿음을 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잘 했구나. 그걸 이제 지금 와서는 제가 알죠. 정체성의 변화는 말더듬까지도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왜 그냥 NLP 체면 치료받고 행동처럼 정상만 받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치료받고 그러면 뭐 긴장 떨림 없어집니다. 행동 차원의 변화가 되는 거는 뭐 틀림없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고요. 근데 이제 행동 차원의 변화 플러스 정체성 차원의 변화가 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발장처럼, 우리 신기정이나 친구처럼. 그럼 만만해. 나는 컴퓨터 관련 강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컴퓨터 관련해서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뭐 컴퓨터 조작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자, 그러면 선생님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냥 강의를 잘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생님 마음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결국 내면과 외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내면에 강력한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 내면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그냥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외형적으로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외형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 내면에는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강사 수준은 아니야, 나는 항상 과거에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뚫릴 수도 있어,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외형적으로 잘하고 있지만은 그 행동이 결국은 그 내적인 에너지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스피치라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통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피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힘은 스피치 자체의 능력이냐, 자체의 힘이냐, 아니면 내면의 힘이냐를 봐야 돼. 내면에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이거죠. 그런 정체성 차원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옳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자, 가치관에 대한 어떤 정립되어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정렬된 힘. 자,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보면 사육신이라고 있었어. 사육신이 단종 포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수양대군 앞에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이 사육신은 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제 수양대군 앞에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찜질에 가죽이 벗겨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나중에는 능지시참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이 6명의 사육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봐보라고요. 아주 당당하잖아요. 죽을 줄 알지만 당당하잖아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내면의 힘이죠. 정체성에 대한 믿음,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 거기까지 가야 치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 확립을 하면서 그에 걸맞는 스피치나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선생님은 제가 쭉 상담해 보니까 인물이 워낙 출중하고 제가 출중하죠.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몇 명 되겠어요. 선생님은 5% 안에 드는 사람이죠. 100 중에 5% 안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드형에 사는데 리드형. 우리 선생님 어머님이 얼마나 선생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아들을 출중하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그 부회장급 해당되는 그 따님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제 뭐 청혼을 할 정도로 그만큼 출중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 출중한 인물이 이제 마음 안에 그 출중한 인물에 걸맞는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 확립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스피치를 하는 거, 뭐 회의를 진행하는 거,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는 겁을 내서도 안 되고 그 신경 써도 안 되는 문제라고.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출중한 인물인데, 내가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선생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작게 보여야 돼요, 작게. 나는 이렇게 출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나만큼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컴퓨터에 대해서는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앞에 긴장하고 떨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난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멘탈 수준에 있어서 내가 항상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위에. 모든 강사는 그 강의에 있어서는 그 장소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강의하는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사가 최고지. 그러니까 청중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내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떨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정치적인 수준 자체가 낮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